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그날 박정수는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짜고짜 한 장의 사진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여인이 박정수 여사님 맞으신가요? 너무도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말은 박정수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오래전 흑백 사진 한 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엔 40년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박정수가 23살이던 시절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한 사랑을 했습니다. 상대는 박종우,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종우는 갑작스레 떠났고 그 후 박정수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안 돼.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출산 후 그녀는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유산이다라는 말만 남겼고 부모는 어떤 설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방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가 주선한 결혼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를 건 그 여인의 말은 너무도 기이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육원에 버려질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며칠 뒤 박정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장미애. 그녀는 손에 낡은 흑백 사진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두 분이 제 부모님이 아닐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곁에 이 사진만 남겨졌으니까요. 박정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사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녀와 박종우가 함께 찍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간직해온 그 한 장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우 씨입니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따님이 있으셨던 건가요? 박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고개를 저으려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그동안 눌러왔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저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0.99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박종우. 그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에겐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죄책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꼭 만나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마광숙 역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위협했던 조작 영상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도고타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신라주조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장미애는 신라주조 지분 센트를 마광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과거에 대한 사죄입니다. 그때 제 욕심으로 독수리 술도가가 망할 뻔했잖아요. 마광숙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분 대신 현금으로 드리려 했지만 지금은 신라주조를 이끌 사람이 필요해요. 광숙 씨가 적임자예요. 마광숙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런 큰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 신라주조는 독수리 술도가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원조가 직접 이끌어야 해요. 며칠 후 박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종우 씨를 꼭 만나야겠어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녀는 박종우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낳은 그 아이 사실 살아있었단다. 너희 부모가 몰래 입양 보냈어. 정수는 평생 그 사실을 몰랐지. 순간 박정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건가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는 나도 몰라. 난 그냥 정수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입 다물었을 뿐이야. 그제서야 박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미애가 바로 그 아이,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를 보지 못했고 그 아이는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진 한 장이 두 사람을 이어준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장미애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미애야.
너무 늦게 알아보아서 미안해. 널 안아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모두 잃고 살아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를 엄마라고 불러준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단다. 그리고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그녀는 박종호를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기에. 그녀의 마지막 독백이 속삭이듯 이어졌습니다. 미애도 찾았습니다. 이제 종우 씨만 남았네요. 아직 늦지 않았기를 제발. 그로부터 며칠 뒤 장미애는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숙 씨, 혹시 예전 신문이나 방송 기록 중에서 박종호 선생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단서가 될 만한 걸 모아봤어요. 그녀는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병원 기록, 보육원에서 받은 입양 서류 복사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볼게요. 며칠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애 씨,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직원이 옛날 방송국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한국 전통주 국제대회 16년 파리에서 열린 시음회에서 박종호 씨 수상. 장미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리요? 프랑스 파리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거기서 뭔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미애는 신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살아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장미애는 신문 스크랩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996년 파리 전통주 시음회 수상자 마이너스 박종호, 그 이름 석자가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도 깊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이제는 하나의 실마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박종호 선생님 정말 프랑스에 계셨던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정수의 숨결은 짧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었던 건가요? 적어도 6년까지는요. 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분 이름과 사진까지. 박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박종우와 함께했던 짧고도 강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도망치려 했던 밤, 그리고 끝내 헤어졌던 이별의 새벽까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독수리 술도가에 모였습니다. 박정수, 장미애, 그리고 마광숙. 정말 파리로 가셔야겠어요? 마광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미루고 싶지 않아요.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박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제가 저지른 모든 오해와 잘못을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두 모녀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박종호의 옛 사진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수소문을 통해 찾은 한 주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의 전통주 장인협회 주소였습니다. 그것은 박종호가 수상자로서 한때 등록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협회 사무실에서는 놀랍게도 박종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그 조용하고 친절했던 한국인 양조사 말씀이시군요. 아마 몇 전까진 근처에서 작은 와인셀러를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장미애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잠시만요. 직원은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남긴 주소가 있네요. 시골 마을이긴 한데 이곳에서 은퇴하신 뒤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포도밭 사이로 펼쳐진 시골길, 그곳 끝자락에 작고 오래된 석조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나무통을 다듬는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종우 씨.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마른 포도잎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 순간을 더 깊게 감싸 안았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애, 당신과 제 딸이에요. 박종우는 놀란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장미애 앞에 섰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 아이?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보육원 앞에 버려졌고 제 곁에는 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박종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박종우는 그동안의 삶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꿈을 접고 외국 땅에서 술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 나는 당신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아이도 죽었다고 들었고 박정수는 박종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장미애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애야, 네가 신라주조를 맡아보지 않겠니? 장미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세운 원초적인 철학은 내 안에 있어. 네가 살아온 진심, 그리고 네가 만든 술 모두가 너를 통해 살아있는 거야. 며칠간의 고민 끝에 장미애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제대로 일으켜볼게요. 귀국 후 그녀는 신라주조 대표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주조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혼과 철학을 담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장미애는 의문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라주조의 과거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좌표로 오십시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라는 말. 이미 밝혀졌다고 믿었던 모든 진실 뒤에 아직도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애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메일.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고 첨부된 좌표 하나와 짧은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신라주조의 과거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좌표로 오십시오. 무심코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계속해서 그 좌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의 과거, 도고타기 꾸며낸 조작, 공금 횡령, 레시피 도용 등 이미 세상에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생각했지만 이 메일은 그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신라주조의 대표로 취임한 이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업무는 물론 흔들린 내부 조직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언론과의 인터뷰, 대외적 이미지 회복 등 그녀가 짊어진 책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메일까지 받게 되자 그녀는 다시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 장미애는 조심스레 좌표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적한 산골. 주변엔 폐양조장이 하나 있을 뿐 다른 건물이나 거주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가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그날 밤 그녀는 박정수와 박종우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상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박정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좌표라니, 익명이라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혹시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박종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두진 못하겠구나. 이튿날 세 사람은 옥천으로 향했습니다. 좌표에 가자 낡은 간판이 떨어진 폐양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쓸고 지나갈 때마다 창문은 덜컹거렸고 건물 전체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양조장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술통과 도구들이 방치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군요.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장미애의 질문에 그는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신라주조의 진짜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고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박종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당신 정윤기 씨입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박 선생님, 정윤기는 손에 든 노트를 장미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던 진짜 레시피입니다. 신라주조의 본래 술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고탁은 이걸 훔쳤고 몇몇 원료는 의도적으로 바꾸어 가격을 낮추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에 든 노트를 덜덜 떨며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섬세한 손글씨로 적힌 수십 개의 레시피와 양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날짜, 장소, 시음 결과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정윤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밝히는 순간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모두 위험해졌습니다. 그중엔 자살로 위장된 죽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도고탁은 구속되었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장미애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와 이 회사를 지킨 사람들의 피와 땀이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장미애는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라주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레시피와 도용된 유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이 노트를 바탕으로 본래의 방식을 복원하고 장인 정신을 회복하겠습니다. 사회는 반응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지만 이내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장미애의 진정성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고탁의 아들 도영진. 그는 조용히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한 상태였고 아버지의 몰락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장미애, 넌 아버지를 망가뜨렸고 이제 회사를 다시 차지하려는 거냐? 그럼 나도 지켜만 보진 않겠다. 그는 과거 도고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소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손으로 그 여자를 무너뜨립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